안녕하세요.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어, 오늘은 예성연중 임명선의 마지막 선조부터 광인, 효연, 숙경영의 효종까지 살펴보기로 했는데 선조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할 게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일단은 조선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일단 그 선조 시절에는 그 조선 붕당이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 어려워하죠. 조선 붕당의 시작과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아우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너무 싫어. 어려울 것 같아. 광해군 광해군으로 넘어가니까 대동법도 배워야 되고 인조는 또 뭐야 정묘호란, 병자호란, 병자호란, 응? 또 효종 가니까 북벌 막 응? 이거 한 시간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조 때 붕당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임진왜란까지만 할게요. 이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쑥쑥 훑어봅시다. 시작을 해볼게요. 선조는 붕당 정치의 시작과 임진왜란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뭐 꽤 기니까 뭐 붕당 정치부터 해볼게요. 붕당 정치 순서대로 해도 붕당 정치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붕당 정치는 안 깁니까? 맞습니다. 붕당 정치도 정말 길죠. 미친 듯이 깁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막 벽파, 시파 막 응? 어쩌고 저쩌고 막 정말 길죠. 근데 어쩔 거야. 해야지. 대신에 제가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하는 것에 나오는 것만 해야겠죠. 이 붕당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렵고 헷갈려.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손을 놓습니다. 에이, 이 문제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동서남북. 응?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야? 그게 뭐야? 응? 버려버려. 그래봤자 한 문제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한 문제가 아니야. 선조 때 동, 서, 남, 북인이 생겨나고 이들이 뒤이어서 나오는 광인, 효연, 숙, 경영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잘 알아놓으면 나중에 편해져요. 진짜예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서 두 가지 배운 게 있죠. 성종 때 김종직 등 살인을 등용했다. 그래서 산속에 있던 살인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해서 훈구파와 대결을 했지. 근데 그게 대결이 되나? 안 되지. 훈구파들이 짱짱하거든. 응? 그래서 뒤이어서 연산군, 중종, 명종에 걸쳐서 살인들이 큰 화를 입죠. 그게 뭐야? 사화죠, 사화. 사화 배웠잖아. 조선 4대 사화. 뭐? 갑자기 토끼가 똥을 싸? 그거죠. 그렇게 우리가 명종까지 알아봤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살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악몽의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뭐야?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잖아. 어떤 공부를 했지?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중종 때 조광조를 기억하죠? 바른생활 사나이. 얼굴 엄청 잘생겼는데 행실도 바른 조광조. 조광조 풍이 유행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조광조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갑니다. 그중 뭐 유명한 학자들이 많지만 여러분은 딱 4명만 한번 기억을 해보죠. 이언적, 서경덕, 이황, 조식 이렇게 4명. 물론 뭐 이 사람들 말고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4명만 기억을 해봅시다. 4명, 4명도 많아. 4명도 많아. 그러면 4명도 싫어? 그러면 아주 그냥 외우기 싫어 미치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명만 기억합시다. 2명. 이황하고 조식. 이 두 사람은 기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기억해봅시다. 이황과 조식. 갑자기 막 고마워지죠? 그리고 저는 영상에서 주리론, 주기론 뭐 이런 거, 이기론이죠. 이황과 이의 뭐 주리론, 주기론.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한능검 시험에 더럽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기론을 꼭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동반돼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하는 것만 할 사람이라면 이기론 패스해요. 그냥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지만 만약에 이기론이 자세히 나온다 하는 거면 그럼 틀려야지. 아니면 속어법으로도 잘하면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능검이라면.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한능검은 키워드로 푸는 거잖아요. 키워드로. 기출 선택지문을 키워드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론을 패스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일단 상황은 알아야 돼. 선조 초기에 이황과 조식이 있었는데 죽었어. 선조 초기에 죽은 이황과 조식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자, 이 이황과 조식이라는 학자는 워낙에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도 좋아. 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둘 다 선조 초기까지 살았어. 근데 선조 초기에 이황도 죽고 조식도 죽고 아까 말한 그 이연적과 서경덕은 진즉에 죽었어.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 제자들만 남아있지. 알겠죠? 선조 초기에 이렇게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만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기억하고 이제 동서, 남, 북인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어요. 이 조선 붕당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알아야 할 자주 나오는 선택지가 바로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예요.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어요. 언제? 선조 때. 뭐 때문에? 이조전랑 관직의 임명을 둘러싼 대립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제 한번 봅시다. 당시에 그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였어. 왜 좋냐? 이 이조전랑 자리가 직급은 낮은데 그 3사 관리, 조선의 3사 관리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겁나게 좋지. 응? 조선 3사 관리, 감찰, 간증, 응?
견제, 언론, 3사 관리의 임명권을 가졌대. 아주 좋지. 그리고 자기 후임을 자기가 추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자기 사람으로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조전랑 자리가 인기 보직이야. 겁나게 인기가 좋아. 그런데 이 자리를 두고 김효원이라는 사람하고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다툰 거야. 내가 할 거야. 넌 안 돼. 그 자리 내 거야. 서로 싸운 거야.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포스팅에 나와 있지만 그냥 하여튼 그 자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거기 내 자리야. 지금 뭐 초딩이야? 아무튼 서로 막 서로 싸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야 거기 김효원 자리야. 아니야 거기 심의겸 자리야. 하고 서로 싸웠어. 그래서 김효원파 사람들하고 심의겸파 사람들이 싸운 거지. 근데 김효원이 동쪽에 살아서 그들이 동인이 되었고 심의겸이 서쪽에 살아서 그들이 서인이 된 겁니다. 참 쉽죠. 쉽습니다. 아까 나온 선택지문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그 말 그대로죠. 그러면 사료는 어떻게 나와요? 방금 얘기한 서로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료에 김효원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심의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심의겸 이름에 시옷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서인이야. 심의겸은 시옷이니까 서인. 이렇게 외웠어요. 쉽죠? 김효원은 동인, 심의겸은 시옷이 들어가니까 서인. 자, 이제 알았어요. 동인과 서인이 최초에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무슨 성경 창세기 같이 말하네. 아무튼 최초에 동인과 서인이 있었느니라. 근데 보니까 동인 쪽 사람들을 훑어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쪽수도 서인보다 많았어. 서인에는 누가 있었냐면 정철이라는 사람이 대빵이야. 우리 정철 알죠? 국어 시간에 배웠죠. 관동별곡, 삼위인곡. 국어 시간에 배운 정철이 서인입니다. 전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정철은 삼위인곡이잖아. 삼위인곡 부른 가수, 삼위인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우리 가수 서문탁, 우리 문탁이 누님 노래 있잖아요. 만백성에게 고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이 노래 제가 노래 잘 못합니다. 아무튼 락 가수죠. 락 스피릿. 우리 문탁이 누나. 그 누나 서씨잖아요. 서씨 서문탁. 정철은 삼위인곡은 서문탁. 그러니까 정철은 서인.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봅시다. 이조전랑 임명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는데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인의 대빵으로는 정철이 있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했죠. 일단 이렇게까지 알면 돼요. 끝. 쉽죠.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까지 알았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율곡이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율곡이이는 이황하고 세트로 알아야 돼. 왜냐면 둘이 비교해서 문제가 잘 나오고 또 실제로 둘이 대결도 했거니와 이와 이황이 그렇게 헷갈리거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둡시다. 이황이 이이보다 선배예요. 이이는 선조 때 활약한 사람이고 이황은 진즉에 사화도 겪고 하다가 선조 초에 죽었으니까 나이로 보면 이황이 더 많습니다. 이황은 명종 때도 활약을 했고. 자, 이제 이이와 이황은 키워드를 한번 외워보게요. 이이와 이황에 대해서도 시험이 개별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요. 제가 원래 두 문자로 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두 문자. 두 문자가 그 앞에 그 두자 써가지고 머리 두자 써서 그거잖아요. 앞 글자로만 따서 하는 거. 이거는 휘발성이 강해. 근데 그래도 이황과 이이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었어요. 이황, 이이 말고는 제가 두 문자 안 할 겁니다. 자, 급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황은 약간 래퍼 스타일로 외워줘야 돼.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안동에 황도가 나는데 풍성해. 그리고 뒤에 예안. 안동, 황도, 풍성, 예안 하면 됩니다. 이는 2 더하기 2의 답은 이요미. 2 더하기 2는 이요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뭔 멍멍 소리야. 이게 운율이 있어야 돼요. 이왕은 래퍼처럼.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이는 귀엽게. 2 더하기 2는 이요미. 다 외워졌죠? 안동, 황도, 풍성, 예안. 안동에 황도가 나는데 풍성하게 납니다. 예안. 2 더하기 2의 답은 이요미. 자, 이황부터 설명해볼게요. 자, 이황은 경북 안동이라는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황은 곧 안동이야. 안동. 경북 안동. 안동이 지역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이황과 관련된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북 안동시에 도산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도산면. 그리고 예안면도 있습니다. 예안면도 있어요. 예안. 경북 안동시에 도산면도 있고 예안면도 있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안동시에 도산면이 있고 예안면이 있다고. 이황도 살인이잖아. 이황이 시골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야. 거기가 바로 안동에 있는 도산면이었어요. 도산면. 그 이름이 도산서당이었어. 나중에 이제 이황이 대학자가 되고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으로 바뀝니다. 안동 도산서원 이황. 안동시에 예안면도 있다면서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황의 선택지로 이런 것도 나오잖아. 예안 향약을 실시해서 향촌교화에 힘썼다.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안동시에 예안면이 있다니까. 향약이 뭐야? 향촌 자치규약이지. 경북 안동의 예안 지역에 향약을 시행한 게 바로 이황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은 곧 이황이야. 뒤에 예안.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뒷면에 도산서원은 알아도 예안 향약은 까먹을까봐 제가 예안을 넣었어요. 그럼 황도는 뭔가요? 황도. 황은 당연히 이제 이황이지. 이황이야. 이황. 도는 뭐야? 방금 도산서원의 도산서당의 또 뭐 있어? 이황에 져서 성학십도. 여러분들 성학십도하고 성학집요하고 헷갈리잖아. 성학십도의 도. 율곡이의 성학집요.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황은 황도야. 황도. 복숭아 황도. 성학십도. 군주가 가야 할 길 도식으로.
도식이 뭐야? 그림으로. 그림 도자를 써서 알려준 책이 바로 성학십도입니다. 이황은 황도, 도산서원, 성학십도, 안동 황도. 다 외웠죠? 풍성해 근데. 자, 안동 황도가 풍성해. 실제로 안동 지역에 뭐 복숭아 황도가 재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외워야 되잖아. 안동 황도와 풍성, 예안. 풍성 봅시다. 풍성. 풍성하다. 풍이 뭐야? 우리 중종 때 배운 거 하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풍기군수 주세붕. 주세붕이 성리학을 들여온 그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서원을 세웠다고 했죠. 그게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근데 그게 왜요? 이황이 왜 풍인데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황도 풍기 군수였어요. 이황은 아까 주세붕은 중종 때 풍기 군수였고 이황은 명종 때 풍기 군수를 했습니다. 풍기라는 지역은 지금 그 경북 영주시에 있어요. 영주. 안동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영주시에 풍기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사람, 영주 사람이 이황 문제 틀리면 안 돼. 얼마나 자기들한테 유리한 문제인지를. 자기 지역 문제가 나온다는 건 정말 유리한,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아무튼 풍기 군수로 있었던 이황이 이때는 학자로서 유명해. 그리고 서원도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황이 명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명종 임금님, 저 대학자 이황입니다. 제가 이제 풍기군수가 됐는데 우리 동네에 백운동 서원이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 공부 좀 시켜야 되겠는데 책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으니까 지원 좀 해주죠. 저 대학자 이황이에요. 그리고 풍기군수입니다. 이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명종이 아 그래? 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황이 있는 곳인데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야 내가 액자까지 딱 하나 걸어줄게. 이름도 겁나게 멋져. 응? 이을 소자에 답글수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을소에 답글수 소수 서원 하고 딱딱한 액자를 딱 하사합니다. 왕이 액자를 하사해. 액자를 걸어줘. 그런 서원을 무슨 서원이라고 그래?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사액. 하사했다. 액자를. 사액서원. 액자만 준 게 아니야. 노비도 주고 책도 주고 이것저것 막 지원을 해줍니다. 오 역시 막 풍기군수로 이황이 오니까 백운동 서원 그냥 동네 서원이었는데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풍기로 막 몰려들어. 이황의 그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었대 하면서 중종 풍기군수 주세붕 백운동 서원이 명종 때 풍기군수 이황에 의해서 소수서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풍 안동 황도 풍성 예안의 풍의 바로 풍기군수 이황. 그 풍이에요. 풍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성은 뭐야? 성은 그냥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이황은 성리학이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가였지만 일본에서 이황은 주자에 버금가는 사람, 동방의 주자, 주자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리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황이에요. 성리학의 대가. 그래서 풍성의 풍은 풍기군수, 소수서원으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고 성은 성리학의 대가, 또 일본에 퍼뜨렸다까지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예안, 아까 말씀드린 예안 향약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황의 업적, 안동, 황도, 풍성, 예안을 마치고 이제 이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더하기 이의는 이요미. 아, 이의는 외우기 쉬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더하기 이의 답은 이요미.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더하기 이의 답은 이요미를 알아봅시다. 자, 이 더하기 이는 뭐겠어? 당연히 이가 두 번 들어가니까 이이지. 율곡 이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더하기 이. 이가 두 번이니까 율곡 이. 자, 이 더하기 이의 답은, 자, 답이 뭐야? 답은 이의가 쓴 책에 동호문답이라고 있습니다. 동호문답. 동호문답. 이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조선 최고의 천재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의가 과거 시험을 9번 봐가지고 9번 모두 장원급제를 한다. 전부 1등한 사람이 바로 율곡 이의예요. 그래서 이의는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이 당시 다들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의는 스승이 없어. 이 자체가 그냥 빛이야, 빛. 가시야, 빛,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그냥. 그런다고 공부만 또 디립다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회를 좀 이렇게 넓게 바라보고 또 이런 모순을 또 사회의 모순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런, 제가 포스팅에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뭐 이황의 머리와 조광조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이다. 신사임당 아들이죠. 아무튼 뭐 정부 이런 통치체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세금제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여러 가지 사회 제도의 그런 개혁안을 담아낸 책이 바로 이이가 풀어낸 정답, 동호문답이라는 책이에요. 이이는 답을 냈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답을 냈어요. 동호문답. 그래서 이 더하기 2의 답, 동호문답. 오케이? 자, 이제 이 더하기 2의 답까지 알았어. 이 더하기 2의 답은 이요미. 이제 이요미를 봅시다. 이요미. 이요. 두 개의 요가 있습니다. 이한테는 두 개의 요가 있어요. 이요. 성학집요와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학집요는 임금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책이에요. 임금이 해야 될 일. 임금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라. 이황의 황도. 성학십도가 이제 헷갈릴 일 없겠죠. 이황은 황도고 이는 이요미야. 자, 근데 두 개의 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요는 뭐야? 경몽요결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경몽요결은 아이들이 그 성리학 배울 때 입문서, 성리학이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성리학 공부시키기 힘드시죠? 성리학 그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 책으로 시작하세요. 경몽요결.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이런 거. 경몽요결. 누가 만들었다? 율곡 이. 그래서 성학집요와 경몽요결. 이요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요미의 미를 봐야지. 미. 아까 동호문답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개혁 방안이 담겨 있는 정답을 내놨어. 동호문답. 그 답안에 들어가 있는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수미법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수미법. 그래서 이요미 미야. 수미법. 뭐야 이게? 세금을 쌀로 받아라 이겁니다. 조선시대 그 세금 제도 중에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공납이 뭐냐면
지역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거예요. 배, 사과, 생선, 굴비, 곶감 뭐 이런 거 각가지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백성들은 그거 공납 내려면 죽어나는 경우, 공납량은 정해져 있는데 잘 안 구해지는 날도 있잖아. 나중에 저기 막 산속에 사는데 갑자기 막 공납으로 막 바다에서 나는 전복을 막 내라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관리들도 생겨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재 율곡이이가 수미법, 공납을 쌀로 거둡시다. 왜? 우리 백성들 모두 농사는 짓잖아. 쌀은 있잖아. 그래서 수미법을 제안을 해요. 근데 물론 이 수미법은 정책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이제 이 수미법이 나중에 광해군 때 시행되는 그런 대동법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대동법 잘 알죠? 대동법 이전에 이의 수미법이 있었다. 그래서 2 더하기 2의 답은 이오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환과 이 끝났어요. 아휴 힘들어. 벌써 20분 전에 큰일 나네. 시간이 너무 있네. 임재전은 언제 하는데 큰일 나네. 자, 빨리 가봅시다. 다시 이제 이환과 이 이제 알았죠? 이환과 이 알았어요. 붕당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중간에 갑자기 이황과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죠? 선조 초기에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고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었고 서인의 대표로 정철이 있었다.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갈라지긴 하지만 그 내면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학문적 이견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뇌가 터져. 너무 힘들어. 학문을 공부하려면. 그래서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 서인은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율곡 이이와 성혼이라는 두 학자를 따르는 그런 사림들의 세력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이이를 제가 중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인은 이이와 성혼. 근데 사실 이 스스로는 서인이 아니었어요. 이이가 중간에 죽고 서인들이 주로 이이의 학파를 따르고 존경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이를 서인 쪽으로 보는 겁니다. 이이가 훌륭한 사람이야. 이황보다 나이는 어린데 이황에 맞서서 토론 배틀 막 할 정도로 자기만의 그런 기본이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이황한테 대들지를 못했어. 근데 이이가 딱 나타난 거야. 나이도 어려. 근데 이황하고 이야기가 되네. 말이 통하네. 답변을 하고 막 덧붙여서 막 반대 이야기를 막 해대는데 막 설득력이 있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인은 이이와 성혼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능검 선택지에 서인과 관련된 그 문제 선택지로 뭐가 나오냐면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게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서인들. 서인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서남북 중에 동인과 서인 알았어. 이제 남인과 북인인지 한번 봅시다. 남인과 북인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화면을 봅시다. 정열이 모반 사건, 기축옥사, 정철 건저 사건, 남인과 북인.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건들은 스토리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한능검 선택지로 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정열입이라고 하는 동인이 있었습니다. 정열입은 원래 조정에 있었어. 조정에 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전라북도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대동계라는 사모임을 만들고 놉니다. 자기들끼리 놀아요. 근데 뭐 외놈들을 쳐들어왔을 때 대동계가 막 막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정열입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 반역.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이 조정에 들어오고 정열입을 잡아라 하고 명령이 떨어지고 정열입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열입 모반 사건이에요. 정열입이 역모를 꾀했다. 그리고 정열입이 자살했어요. 정열입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동인이라고 했죠. 정열입은 동인이야. 동인인 정열입이 모반을 꾀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동인들 다 잡아 족쳐야지. 그래서 선조가 당시 그 서인의 대빵 누구야? 정철. 서인이었던 정철에게 말을 합니다. 야 정철. 야 정열입이가 정열입이 관련된 그 동인들 잡아다가 다 족쳐. 야 네가 서인 짱이니까 잘할 거냐. 정열입 관련된 동인들 다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해. 정철은 기분 좋지. 야 동인들 모두 다 잡아가더라. 그 해가 바로 기축년이었어요. 기축년. 그래서 수많은 동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거나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축옥사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동인이었던 정열입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서인이었던 정철이 기축옥사를 통해 동인을 잡아 족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셨죠? 한능검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냐?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런 선택지가 그냥 나와요. 공부 안 하면 모르지. 정열입 모반 사건은 뭐고 기축옥사는 뭐야. 선조 때 동인이었던 정열입이 모반을 했어. 그래서 서인이었던 정철이 기축옥사를 일으키면서 동인들을 많이 잡아다 죽였어. 이때가 언제야? 선조 때입니다. 서인 동인 관련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사료에다가 서인 관련된 사료를 하나 딱 내놓고 선택지에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인한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서인인 정철이 기축옥사를 주도했잖아. 이게 정답이지.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이거 누가? 서인이 주도했지. 이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 정열입이 동인이었던 걸 기억해야 되고 정철이 서인이었던 걸 기억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으로 서인들이 기세등등해졌어. 정철도 이제 막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정철이 이제 실수를 하나 합니다. 정철이 선조한테 세자책봉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철 건저 사건이라고 써있죠. 건저라는 말이 세우고 쌓는다는 의미인데 이게 후계자 세자책봉을 하는 일을 건저라고 합니다. 건저. 선조한테 말해요. 정철이. 선조 임금님 이제 세자책봉 하실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조는 응? 야 웬열? 뭐야? 뭔 소리야?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짱짱하고 멀쩡한데 웬 세자책봉?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나 끌어내리려고? 이놈 보소? 내가 멀쩡한데 감히 세자책봉을 이야기해? 여봐라! 여기 이 정철 이놈 새끼 당장 옥에 가두거라. 자, 쉽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실 더 자세한 스토리가 있지만 이야기 쉽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정철 건재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서인이었던 정철이.
이제 동인들이 신났지. 예, 동인들이 신났어 이제. 이제 좋아해 막. 정철과 서인놈들 이놈 새끼들 기축국사 때 우리 애들 많이 보냈지. 이번엔 네 차례다. 동인들이 선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철하고 서인 이놈 새끼들 어떻게 감히 세자책봉을 입에 담습니까? 싸그리 다 유배를 보내버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인 한쪽에서는 에이 또 뭐 죽이고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이렇게 분당에 서로 견제하고 그래야지 균형이 잡히지. 그냥 가볍게 벌주고 끝냅시다. 한쪽에서는 죽여라. 한쪽에서는 그러지 마라. 동인이 갈라져요. 동인들이 두 파로 갈라집니다. 동인들이 누구와 누구의 제자들이라고 했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이랬지. 두 파로 갈라지는데 스승별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 죽일 것까지 있어요 하면서 온건파 동인들이 이황의 제자들이고 남인이 되었고 야 죽여 급진파 동인들이 조식의 제자들로 북인이 됩니다. 이렇게 남인과 북인이 정철 건재 사건으로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남명 이 조식의 제자들 조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조식이라는 학자가 평소에 칼을 차고 다닙니다. 칼을 찬 학자로 유명합니다. 학자인데 칼을 차고 다녔어. 그럼 딱 생각해봐. 급진이지 급진. 강경파지. 야 정철 죽여.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입니다. 북인. 나중에 임진왜란 일어난 거 보면은 이런 이 조식 칼을 찬 학자 조식의 제자들이 의병으로 활동하고 그럽니다. 급진, 강경, 의병, 조식, 북인. 오케이. 자 이렇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때 남인의 대표는 유성룡 알죠? 우리 이순신 어렸을 때 유인전 읽으면 나오잖아. 이순신 친구인가 하여튼 친한 사람 있잖아요. 유성룡. 남인의 대표가 유성룡,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북인의 대표는 이산해, 정인홍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도 남아있어요. 정철도 안 죽었어요. 결국은 안 죽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고 서인, 동서남북 다 알았죠. 방금 이야기한 거 하는 건 어떻게 나올까? 자, 예를 들면 남인에 대한 문제가 나와. 사료에는 정철을 벌주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성룡파의 뭐 가붕당이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그런 선택지로 이황의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남인이지. 이렇게 선조 때까지는 딱 요까지 붕당 정치를 공부하면 돼요. 한번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선조 초기 이황과 조식 등 스승들이 죽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죠. 그 다음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동인 김효원과 서인 심의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인이었던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서인인 정철이 기축국사를 주도한다. 그리고 정철이 세자책봉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 난 선조가 정철을 보내버려 합니다. 이에 동인들은 서인들을 세게 벌주자 아니다 봐주자 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파 동인들은 이황의 제자로 남인이 되며 급진파 동인들은 조식의 제자로 북인이 된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면 저희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제가 동서남북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냐고 했을 때 해 뜨는 쪽 동쪽을 쳐다보고 그 뒤편이 서인 뒤쪽이 서쪽이고 남쪽과 북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야 해 뜨는 쪽 바라보고 오른손 있는 쪽이 남쪽이고 왼손 있는 쪽이 북쪽이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전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동쪽을 쳐다보고 남쪽과 북쪽을 구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이 갈라졌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끝! 끝! 자, 드디어 선조 때 붕당 정치가 끝이 납니다. 큰일 났다. 벌써 30분 지났네. 큰일 났네. 망했다. 자, 시간이 없어. 자, 위의 흐름을, 아무튼 화면의 흐름을 혼자서 뭐 종이에 쓰든 어쩌든 스스로 쭉 이렇게 이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해봐야 돼요. 선조 때는 동서남북인의 그런 탄생 과정을 확실히 알아놓는다는 마음으로 붕당 정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임진왜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큰일 났네. 완전. 자, 임진왜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도 힘들어하죠. 왜? 너무 길어. 전쟁이 왜 이렇게 많아? 한든 검에 또 임진왜란이 자주 나옵니다. 좀 쉬웠다 싶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바로 임진왜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근데 재미없게 외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임진왜란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쭉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한든 검에 임진왜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지. 일단 두 가지 패턴이에요. 전투의 순서를 묻습니다. 전투의 순서. 전투 순서를 나열하거나 전투와 전투 사이에 어떤 전투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전투 순서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으로 전투 이외에 있었던 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 또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런 게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임진왜란은 다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영화를 한 편 찍어봅시다. 지도를 보면서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연도를 원래 잘 안 외웁니다. 흐름을 알기 위해서 연도를 대부분 안 외워요. 근데도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 또는 이 연도를 알아두면 참 좋겠다 싶은 부분만 저는 연도를 외워놔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은 그런 게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입니다. 바로 1592년이에요. 조선이 1392년에 세워집니다. 이성계. 딱 200년 만, 딱 진짜 200년 만에 큰 전쟁이 터집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 물론 뭐 조그만 난들은 있었지.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큰 전쟁이 막 10만 명이 넘게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 그런 세종이나 성종들 업적들 봤잖아. 전부 그런 문신 중심의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맨날 무슨 막 성균관 아니 무슨 막 홍문관 집현전 막 나오고 그러잖아. 책 쓰고 막 전쟁에 대한 방비 이런 게 뭐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 문신들 세상이야. 사림들, 선비들이 막 성리학 공부에 매달리는 그런 세상이잖아. 그런데 일본은 상황이 달랐어. 일본은 그때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막 통일하고 나서 통일을 했고 또 그런 통일 과정에서 수년간 전쟁터에서 막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군인들을 막 수십만 빠방하게 막 갖고 있었어. 그리고 추가로 외놈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 조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칼 가지고 싸울 때 걔네들은 총으로 막 갈기는 게 어떻게 이기냐고. 아무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특히 어디를 먹으려고 했느냐? 중국을 먹으려고 해요. 특히 이 당시에 세계는 은무역의 활성화예요. 실버. 근데 당시 국제 은무역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그 명나라의 영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영파를 먹고 이런 세계 무역의 중심에서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조선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오랜 준비 끝에 출정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조선에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중국 가야 되니까 길 좀 뚫어주지? 길 좀 뚫어주세요. 그랬더니 선조가 저 외놈들이 지금 미쳤나? 지금 군대를 끌고 우리를 밟고 나서 저 대국인 명나라로 간다고? 진심? 리얼리? 레알? 진심이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야, 통신사를 보내서 한번 확인해보자. 통신사가 갔다 왔어. 돌아와서 물어봤더니 또 동인하고 서인하고 또 막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야. 도요토미 그놈 막 쥐새끼 같이 생겨서 그럴 만한 유인이 못 됩니다. 아니에요. 눈빛에 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100% 쳐들어옵니다. 서로 다른 거야. 근데 동인이었던 김성일이 안 쳐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인데 동인이 쪽수가 많아. 그래? 동인의 의견이 채택이 된 거야. 안 쳐들어올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라도에다가는 이순신 보내놓고 경상도에다가는 송상현이라는 사람 보내놓고 훈련 좀 하고 있어. 뭐 진짜 쳐들어오겠어? 이런 겁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엄청난 군사를 끌고 부산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1592년 4월 14일이에요. 1592년입니다. 1592년을 기억하세요. 우리 일단 1592년에 일어난 일만 알아볼게요. 자, 임진왜란이 이제 출발합니다. 자, 가장 처음에 외놈들을 맞닥뜨린 게 누구야? 부산으로 왔어. 부산이죠. 부산에서 정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 첨사였는데 정발 장군이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부산에서 정발 장군이 시커멓게 그냥 배가 막 겁나게 많아 막. 응? 이놈들을 맞닥뜨립니다. 집니다. 당연히 시죠. 정발 우리 엊그제 52회 그 시험에 부산 지역 문제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뭐 나왔어? 정공단이라는 곳이 나왔죠. 거기가 정발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임진왜란의 가장 첫 번째 부산포의 정발을 알았다면 바로 부산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자, 첫날 4월 14일 첫날에 부산포의 정발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경상도로 송상현 보냈다고 했잖아요. 송상현은 부산 동래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래. 역시나 함락되고 성 안에 있던 수많은 부산 사람들이 죽습니다. 동래가 어디야? 부산의 지역 이름이죠. 부산의 동래구 있잖아요. 부산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 뭐야? 내상이잖아. 동래에 대야 내상입니다. 아무튼 동래성의 송상현이 그 다음날 4월 15일에 깨박살이 나고 죽습니다. 성 안에 부산 백성들도 엄청나게 죽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이 이제 상주 전투입니다. 상주 어디야? 위치가 어디야? 지도 봅시다. 상주 전투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군사들 다 내리고 정비하고 하느라 시간이 걸렸겠지. 10일 만에 상주에 도착합니다. 조정에서 깜짝 놀랐어 막. 일본 놈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금세 상주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일이라는 장군을 상주로 파견을 합니다. 어떻겠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일 장군은 여기서 도망을 쳐서 이제 충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3일 후에 상주 전투 3일 후에 충주까지 올라갑니다. 상주에서 충주까지 3일 만에 갑니다. 그 얘기가 뭐야? 거칠 것이 없어. 그냥 걸어가도 3일이야. 싸우면서 간 게 아니야. 그냥 간 거야. 쭉쭉 밀고 올라갑니다. 근데 충주에는 누가 있느냐? 당시에 그 기병을 잘 다루고 이 조선 내륙 전투에서는 이 장군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신립 장군이 버티고 있었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주의 탄금대. 조정에서 막 든든해. 에이 설마 신립을 뚫겠어? 응? 신립 싸움 개 잘하잖아. 이놈들이 설마. 신립도 막 자신감이 넘쳐. 야 오기만 해봐. 나 싸움 겁나 잘하거든. 야 이 넓은 이 탄금대에서 니들 다 죽일 거야. 근데 전날 비가 왔어. 논밭이 막 질척거려. 기병을 활용해야 되는데 말이 못 달려 막. 발이 푹푹 빠져 막. 이놈들이 보고 엥 쓰고이 막 하면서 막 조총 막 칼로 조총을 막 빵빵 쏴버리고 막 칼로 다 베버립니다. 신립이 탄금대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정리하죠. 부산포 정발, 동래성 송상현, 상주 이일, 충주 탄금대 신립.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전투가 아닌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정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 믿었던 신립이 충주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야 엿됐다. 옷됐다. 완전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큰일 났네. 응? 그때 이제 우리 선조가 파천을 결심한다. 파천이 뭐예요? 궁궐 버리고 도망가는 게 파천이에요. 파천. 우리 나중에 근대에 배우죠. 고종이 아관 파천하죠. 궁궐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아관 파천이에요. 자, 선조가 파천을 합니다. 의주로 도망가기 때문에 선조의 의주 파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천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전쟁 중에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니까 세자 책봉을 하고 가자. 그래서 신립 장군의 그 충주 탄금대 전투가 4월 28일인데 그 다음날 4월 29일에 세자를 광해군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주로 이제 파천길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선조가. 이제 의주 파천이라고 하지만 가는 길에 개성 들렸다가 평양 들렸다가 최종적으로 의주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주 파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한양을 버리고 선조가 도망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한양 백성들이 화가 나죠. 그리고 이때쯤 해서 명나라에 지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조가 의주 파천을 떠난 지 3일 후에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이놈들은 이제 한양에서 싸울 준비하고 큰 전투가 벌어지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이미 막 궁궐 버리고 다 도망갔어. 그냥 걸어 들어와요. 엥? 이러면서 아리가또 뭔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부산포 정발, 동래성 송상현, 상주 이일, 충주 탄금대 신립 그리고 광해군 세자 책봉하고 선조는 파천을 떠나고 명나라에 지원 요청하고 그리고 3일 후에 한양 함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당시 일본은 수륙 병진 작전을 펼쳤어요. 육지와 그 바다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작전이에요.
육군은 부산으로 들어가서 한양까지 쭉쭉 올라가고 수군은 남해안 쪽 쓱 그냥 쓸어버리고 삥 돌아서 한양까지 올라가는 게 작전이었어요. 왜냐면 전라도 그 곡창지대에서 쌀 먹어야 되거든. 육군은 손쉽게 한양까지 갔어요. 엄청 빨리 갔지. 조선의 육지 장군들 다 피똥 싸고 막 난리 난 거야. 싸우지도 않고 막 도망가. 근데 우리 남해안은 누가 있어? 다 알죠?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이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공부하다 보면 이순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1592년에 일본한테 먹힐 수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에게 한없이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어떤 활약을 했는지 지금부터 보면 돼요. 자, 일단 화면의 상황대로 순서가 이어진 거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바다로 넘어갑니다. 바다로. 한양이 함락되고 4일 뒤에 남해안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이순신의 첫 전투, 옥포 해전입니다. 옥포는 지금의 거제도예요. 거제도. 거제도는 경상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이순신은 전라도로 보냈다고 안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제도에서 구원 요청을 보내온 거야. 이순신이 뭐 전라도 경상도 따지나? 그런 거 따질 사람이 아니잖아. 야, 옥포로 가자. 옥포로 출발. 이순신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전투는 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절대 지지 않아요. 당연히 옥포 해전. 첫 해전 뭐야? 옥포 해전을 승리로 끕니다. 응? 외리둥절. 이놈들 외리둥절 해, 외리둥절. 이거 뭐지? 이순신 쟤 뭐야, 무서워. 어? 야, 전열 정비 좀 한번 해보자. 야, 우리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뭐야, 이거 뭔가 홀린 것 같은데? 이거 정비 좀 하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20일 후에 사천포에서 이순신과 다시 붙습니다. 근데 이순신 제가 절대 안 진다고 했죠. 사천포에서는 또 이깁니다. 이때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활용이 됩니다. 거북선이 갑자기 막 최전방에서 막 들이받고 막 대포 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막 추니까 외놈들 미치지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몇 번 더 싸워보자. 당포. 지금의 통영이에요. 통영. 당항포. 고성입니다. 고성. 당포 당항포 해전에서 또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이순신한테 안 돼요. 한 달 동안 옥포, 사천포, 당포, 당항포, 옥사당당 모든 전투를 이깁니다. 이순신이 남해안 훑고 아니 이순신이 버티고 있었어. 이제 일본의 계획은 남해안을 훑고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막힌 거야. 이놈들 작전에 차질이 생긴 거야. 누구 때문에? 이순신 때문에. 옥사당당이에요. 옥포, 사천포, 당포, 당항포, 옥사당당. 임진왜란 전개 과정을 화면에 이순신 수군의 전투가 이제 포함이 됐죠. 한양 함락 이후에 이순신 수군 전투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잠깐 육지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한양을 함락했던 이놈들이 평양까지 올라간다. 평양. 그리고 평양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도망갔던 선조는 그때서야 이제 의주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세자인 그 광해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야,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나 의주로 갈 테니까 광해군, 야, 아들아, 네가 전장을 좀 살펴라. 알았지? 지금부터 분조를 할 거야. 분조. 분조는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야. 피난가는 내가 있는 곳이 제1조정이고 아들 광해군 네가 전쟁터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제2의 조정이다. 조정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분조다. 분조. 알았지? 광해야. 잘 해봐. 알았지? 난 의주로 고고! 하면서 의주로 도망갑니다. 광해군의 분조가 시작됩니다.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광해군의 분조가 시작됩니다. 한 줄이 이제 추가되죠. 점점. 자,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는 광해군의 분조 이후에 바다에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펼쳐집니다. 한산도 대첩 유명한 건 뭐야? 키워드가 뭐야? 학익진, 학의 날개. 군함을 이제 학 날개처럼 쫙 펼쳐갖고 외놈들을 깨부순 그런 작전이죠. 이렇게 수군들의 승리가 이어지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전세를 역전시키게 만든 게 바로 이순신의 수군과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명나라가 참여해주죠.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이제 고경명, 조헌, 영규 이런 의병들이 금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금산전투예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의병들이 다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그런 700명의 유고를 모아서 묻은 것이 바로 금산의 700의총이라는 게 있어요. 700의총.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700의총. 자, 아무튼 한산도 광해군의 분조 시작되고 한산도 대첩하고 금산전투하고 이놈들은 원래 전라도와 충청도를 먹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쭉쭉 올라가려면 이 곡창지대거든. 평야가 많아. 이곳을 먹고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를 해야지. 근데 막히는 거야. 계속 꼼지락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진주를 뚫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임진왜란은 2번의 평양성 전투와 2번의 진주성 전투가 있어요. 좀 전에 평양성 함락됐다고 했죠. 그게 1차 평양성 전투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먹으려고 했다고 했죠. 1차 진주성 전투는 진주 목사 김시민을 비롯한 병사 3,000명이 외놈들 2만 명을 이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진주대첩. 1차 진주대첩. 승리로 이끕니다. 진주성 가시면은 김시민 동상이 딱하니 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끊으면 돼요. 여기까지 하나로 묶어서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전쟁이 일어난 그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멈추고 한번 쭉 돌이켜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뀝니다. 자,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어서 1593년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환점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 명나라가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참여해요. 화면과 같이 이제 한 줄이죠. 1593년은 한 줄이야. 화면과 같은 일이 1593년에 벌어집니다. 명나라가 참여하면서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이번엔 승리를 하게 돼요. 명나라랑 같이. 근데 이제 승리에 젖은 명나라 군사놈들이 이놈들을 뒤쫓다가 벽제관, 지금 고향입니다. 고양시 있죠? 지금의 고향. 거기서 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외놈들이 집결을 합니다. 야, 명나라가 참여했어. 야, 다 모여서 어디 한 군데 치자. 거기 어디야? 행주산성도 고향이에요. 야, 행주산성 일단 먹고 전열 좀 정비 좀 해보자. 근데 행주산성에는 누가 있어? 권율 장군이 있죠. 권율 장군. 또 누가 있어? 우리 조선의 아줌마들. 권율 장군이 호령을 하고 아줌마들이 나서갖고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다가 외놈들 대가리에 꽂아버리니까 그게 바로 엄청난 대첩,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또 곳곳에서 의병들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또 거기에다 명나라 놈들이 도와주러 온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작전상 후퇴. 일단 후퇴 좀 하자. 다시 밑으로 좀 돌아가 보자. 근데 돌아가는 길에 진주 있잖아. 진주성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쳐보자. 진주성에 다시 갑니다. 이번에 이제 외놈들이 5만 명이 됐어. 5만 명. 어떻게 돼? 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다 죽습니다. 이때 성안의 백성들도 모조리 학살합니다. 저는 이제 진주 유등축제로 자주 놀러 가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보다가 가끔씩 여기 정말 그 1593년에 무수한 시체들이 여기 쌓여 있었을 테고 진주 남강에 핏물로 물들었을 생각을 저는 합니다. 거기를 걸으면서. 그래서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아무튼 진주성을 이기지만 역시 작전상 후퇴를 해야 돼. 명나라까지 도와주니까 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1593년 말부터 1597년까지 휴전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593년의 사건들도 별도로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명나라가 참여한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그리고 평양성을 탈환한 이후의 사건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1592년에는 외란 초기의 전투, 선조의 의주 파천, 그리고 전후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평양성 함락, 또 광해군 분조, 전후로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1593년은 명나라가 참여하고 또 평양성 탈환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상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휴전 기간 있죠. 약 4년 정도 됩니다. 4년. 일본이 아예 본토로 다 간 것도 아니야. 저기 그 남해안 쪽에다가 성 쌓아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에요. 아무튼 이 휴전 기간 동안에 선조가 한 일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훈련도감을 설치합니다. 훈련도감. 중앙군사체제를 정비한 겁니다. 임진왜란 휴전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이 훈련도감의 병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게 나오죠, 시험에.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3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 총, 사수는 뭐야? 활, 살수는 뭐 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병사들은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는 상비군입니다. 의무 그런 병사들이 아니야. 이런 월급 받는 병사들을 뭐라고 하냐? 장번금료병이라고 합니다. 장번금료, 금료 받았다고. 장번금료병. 한등급은 어떻게 나오냐면 외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그런 사료가 나와. 훈련도감이라는 말이 나와줄 수 있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이런 게 키워드 나와줄 겁니다. 선택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답 선택지로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구성되었다. 또는 금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뤘다.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휴전 중에 훈련도감. 뭐 다른 일들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하나야. 네. 임진왜란 휴전 기간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됐고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 자, 이제 마지막 봅시다. 정비를 마친 이제 일본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임진왜란 안에 정유재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쳐들어옵니다. 화면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런데 웬열? 이게 뭐야? 이순신이 없어. 정유재란 애들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이순신이 없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에 이순신을 파직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휴전 기간 동안에 이순신이 파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의 첫 전투인 칠천량 전투에서 우리 원균 알죠? 원균? 원균이 엄청난 패배를 당합니다. 배를 다 잃어요. 원균도 죽고 배를 다 잃습니다. 12척만 남죠. 야, 큰일 났다. 조정에서 큰일 났어. 야, 이순신 다시 올려. 백의종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진도 울돌목의 명량대첩, 영화 명량도 있죠. 명량대첩이 이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그 외놈들 배를 이깁니다. 이 세계 해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게 바로 명량입니다. 명량대첩.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이제 조선에서 발 빼자. 조선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철수하는 외놈들을 뒤쫓아서 또 완전히 또 깨부수는데 500척 배가 남아있었는데 일본놈들이 결국 일본으로 돌아간 건 50척의 배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제 이순신의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적의 유탄을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죠. 네. 자, 이렇게 임진왜란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꺼번에 요약한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보십시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 멈추고 보셔도 됩니다. 임진왜란은 그 처음 일본을 맞닥뜨린 그 부산 첨사 정발의 시점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출발해도 되고 아니면 변태처럼 일본놈, 외놈이 돼서 출발해보는 것도 괜찮아. 자기가 침략군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의 순서를 상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방법으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둘 다 해봤거든요. 내가 일본놈이 돼서 한번 전장을 누비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제가 우리 아군의 입장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이렇게 길게 한 적 처음이네. 자, 임진왜란 결과가 많죠. 뭐 인구가 감소하고 엄청 많이 죽었으니까 또 문화재가 소실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비변사가 강화됩니다. 비변사. 이건 시험에 진짜 등장하죠. 비변사가 중종 때 삼포해란 이후에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해변 이후에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 최고기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부터 달라져. 삼정승이 포함이 됩니다. 비변사에. 이게 점점 커지고 나중에 세도정치기로 가면은 비변사가 그런 외척 세력의 정치기구로 변질이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료에서 비변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비변사 문제는 원래 변방의 침입에 대비해서 임시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보통 나옵니다. 변방. 처음에 임시기구였잖아요. 변방 또는 여진 그런 침입 때문에 만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료가 나오고 정답 선택지로는 뭐 임진왜란 이후에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을묘해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되었다. 또 흥선대원군이 혁파하였다. 또 세도정치기에
외척 세력의 기반이 되었다. 뭐 이런 선택지들이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쉬운데 인준을 이렇게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제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포스팅 오늘 영상에 이야기한 것보다는 정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순서대로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며 외워보는 게 저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한번 안 보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인준이란이 잘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조선 선조 시절에 그 조선 붕당 정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 어떻게 갈라졌나,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까지 4명의 임금 꼭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영상은 쉽게 안 끝나네. 자, 시험에 나올 게 너무 많아. 아무튼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